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세상의 구구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 구구 능선을 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과 접견한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며 모든 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도 말했는데 보수 진영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로 하루 앞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에선 눈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귀성길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디시크가 저비용으로 챗 GPT 성능에 필적하는 AI 챗봇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나 폭락했고 국내 반도체 업계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구 능선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랐죠. 한쪽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른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을 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지금 여야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루면서 여야 잠룡들, 특히 비명계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연휴 마지막 날인 이번 주 목요일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납니다. 최근 친문이 움직이고 문 전 대통령이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으며 분위기가 묘한 이 와중에 말이죠. 먼저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것을 확신한다며 내란 사태 수습에 국민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글에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꺼내 꼬집었습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의 심판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법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에 휩싸인 지도자 말뿐인 약속을 믿겠냐며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한 말인데 현재 민주당 상황과 맞물려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정신과 의지를 후대가 이어받겠다며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상황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해 인사를 올린 지 하루 만에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낸 건데 일각에선 친문 지원 사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황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혼자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맞물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민주당 친문 의원은 그러나 본선에 가면 힘을 실어주더라도 당내 선거 과정에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친문 지원 사격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평산마을을 찾는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여권은 잠룡 수가 많아서인지 설 연휴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지율 동률을 이루기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죠. 야권에선 이준석 의원이 대선 캠프를 차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황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르신들과 함께 복주머니를 만들고 안부를 묻습니다. 연휴 초반 군부대와 119 안전센터를 찾았던 오 시장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설 연휴라고 아마 화재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탄핵 국면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권 잠룡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 의지를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서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권력 교체라는 말이 더 와닿는다며 나란 일은 뒷전이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예 15명 이상의 특보단과 함께 벌써 대선 캠프를 차릴 계획입니다. 지역은 서울 강남인데 대선 캠프가 주로 차려지는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 정치 문법을 탈피해 젊은 층과 최대한 많이 만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맞물려 여야 막론하고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들의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는 36%의 지지를 얻어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얻은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더 높았는데요. 여권 후보들인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이 그보다 낮은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다자 대결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도 30%대에 머무르면서 이른바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실제로 야권에 비해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더 본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권 도전을 분명히 한 홍준표 시장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취지로 이미 조직을 꾸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서울 모처에 사무실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친윤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기현 의원은 물론이고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도 대선에 나설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인사들도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서 대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별로 잠룡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비명계 인사들의 활동은 두드러지고 있는 편이죠. 네,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뒤를 이은 야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였는데요. 김 지사는 최근 비명계 야권 인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간판 공약인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또 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여론조사 검증특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외 활동과 또 언론 접촉면을 넓히면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일극 체제라고 해도 이런 비명계 인사들이 뭉치면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비명계 규합 움직임 물밑에서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가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총리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후에는 김경수 전 지사 초청 강연 등을 차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비명계 잠룡들 대부분이 원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민주당 안에서 과연 세를 결집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벌써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야권 지형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외라는 문제점이 또 있기도 하군요.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충격이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서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오히려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걱정했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접견했습니다. 설명전을 보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은 윤 대통령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추위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는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해 즉각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받게 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관저를 떠난 뒤 얼굴도 한번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직후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석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공수처가 금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이 이제 가능해졌죠. MBN 취재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설 이후 직접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관저를 찾지 않으며 거리를 두던 당 지도부가 접견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지지율도 어느 정도 나오겠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원내대표가 움직이는 만큼 눈치를 보던 여당 의원들도 다음 주 대거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셨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생하는데 찾아뵙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떠나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는 건 도리라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안 가면 더 비인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윤 대통령 접견 의사를 밝히면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부터 여당 의원들도 대거 접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월요일 이후에 한번 가뵈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오셨던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다 접견하고 싶어한다 인사드리고 또 기운을 북돋워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움직이면 사실상 의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강성 지지층 결집 분위기에 휩쓸려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직전에는 관저를 찾지 않고 거리를 두던 당 지도부가 대통령 접견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기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이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건데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논리로 헌재를 부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입니다. 부위원장 자리에 앉은 이상희 변호사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친동생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이미선 재판관이 명절에 동생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스스로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가 다음 달 3일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 사실상 임명을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논리로 헌재를 흔드는 것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된다며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설을 앞두고 세뱃돈을 인출하다 보면 설 상여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직장인 평균 설 상여금이 80만 원 정도도 안 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설 상여금으로 무려 42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지만 이럴 때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거죠.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850만 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425만 원씩 나눠 받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은 모두 설 상여금을 받는 데 반해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 가운데 44%는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이 위기다,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여력이 없다, 선물은 줬다는 식의 이유를 댑니다. 그나마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평균 78만 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의원 연봉이 1억 5,69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올랐는데 수당은 동결해 지난해와 같다고 변명합니다. 국회의원 설 상여금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물었습니다. 금액이 좀 과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나눔원도 지금 105.8도라고 모범을 좀 보여가지고 그 나온 상여금을 이런 데다 기부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받는 만큼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받는 만큼 하고 있는 건지. 국회의원은 공무상 출장 땐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무료, 위원회 간 각종 병원 진료는 가족까지 무료로 받는 특권도 누립니다.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 여야는 자신들의 특권에 관해서만큼은 한 배를 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120cm, 어린이 키만한 눈이 쌓이기도 했죠. 내일이 설이지만 폭설 탓에 귀경길을 서두르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길에 오른 차량이 굵은 눈발을 헤치며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옵니다. 눈이 와서 걱정은 많이 되지만 지금 설 명절이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가고 있어요. 긴 연휴 기간 덕분에 미리 고향을 방문하고 이른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미리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많이 위험해요.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틀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부 지역과 전북에서는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고 제주 한라산은 1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전북에 최대 20cm, 강원과 경기 남부에는 1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충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다며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폭설에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3차선을 막아서고 차량 연쇄 추돌로까지 이어지며 귀성길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IC와 남안성 IC 사이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편도 3차로를 가로막으면서
한때 전 차선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나들목 인근에서도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운전기사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부서진 채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 원인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추돌했고요. 처음 신고했을 때 3중 추돌이었는데 뒤에 와서 박아서 5중 추돌이 됐고.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벽을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SUV가 버스를 추돌하며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상 6에 중상 2명.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속버스가 처음에 혼자 박아가지고. 눈길에 탱크롤이 화물차가 전복되고 통근버스 9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귀성길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폭설이 오늘도 이어지며 귀성길, 귀경길 모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열차 운행이 멈추거나 서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한데요. 서울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서울역에 사람들 꽤 많이 있네요. 열차 운행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 뒤로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역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기성객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폭설과 한파로 오늘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광판에는 열차 지연 표시와 안내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장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열차가 지연됐다고 해서 좀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걱정됐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금 기다린 것 같아서. 지금도 경부고속선과 강릉선, 호남고속선, 중앙선 등 일부 구간의 KTX 열차 운행이 10분에서 30분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SRT도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 최고 속도를 시속 170에서 230km로 제한하면서 길게는 50여 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에는 용인 경전철이 폭설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약 2시간 반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공항과 여객선 역시 폭설 때문에 운행에 차질을 빚었죠. 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전부터 항공편과 여객선이 무더기 결항했는데요. 오늘 인천, 김포, 제주 등의 공항에서 모두 111편의 항공편이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귀성길에 나서려던 일부 시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틀 동안 제주도에 다시 묶여가지고 설 명절도 지금 고향을 못 가고 내일 제주도에서 보내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여객선 역시 폭설 탓에 목포와 제주 구간, 포항과 백령도 구간 등 73개 항로에서 96척의 배편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한 AI 모델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챗 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중국 AI를 견제하려고 반도체 장벽을 세우는 등 그렇게 노력했건만 저렴한 칩으로도 이런 기적을 세웠으니 미국 허탈할 수밖에요. 중국 딥시크발 AI 지각 변동, 먼저 베이징에서 김만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AI 챗봇이 질문에 척척 답을 내놓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에 무료로 출시한 모델입니다. 미국 오픈 AI의 챗 GPT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AI 성능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비용입니다. 딥시크는 AI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557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오픈 AI가 챗 GPT에 투자한 비용의 1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인력 차이도 큽니다. 딥시크의 연구 개발 인력이 139명인데 비해 오픈 AI는 연구원만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단점은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정치적 질문에
정부의 검열을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중국 체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답변을 빠르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Thanks to the sanction of the chips, lots of Chinese AI startups focused on developing AI applications in a more efficient way. 이제는 추격을 넘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AI 굴기, 두 나라의 기술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딥시크는 AI의 선두주자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85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건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20조 원이니까 하루 만에 삼성전자 두 개가 날아간 셈입니다. 또한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첨단 AI 칩을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등극한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7%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도 850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총의 2배가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엔비디아의 칩을 살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it's caused a bit of an upset because people thought that it wouldn't really be possible to build such a good AI unless you're big tec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종을 울릴 거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일각에서는 딥시크 주장과 달리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규제망을 피해 중국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동안 딥시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중국 딥시크 AI의 역습, 국제부 이상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못 들어본 기업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거잖아요. 창업자가 누굽니까? 예, 딥시크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네. 창업자도 올해 40살에 불과합니다. 양원 펀이라는 인물인데요. 이과 쪽으로 강하고 중국 4대 명문 대학교로 꼽히는 중국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AI로 주식을 매매하는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기법을 연구했다고 하고요. 금융 쪽도 해박해서 펀드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대학 동기들과 헤지펀드를 설립해 11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딥시크 창립 자금도 이 펀드에서 투자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내, 그러니까 국내파인 거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네. 딥시크는 AI 개발에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H100보다 사양이 낮은 건데요. 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저사양의 제품입니다. 심지어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그 칩도 2,000개만 사용했습니다. 챗 GPT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딥시크의 8배가 넘는 16,000개 칩을 사용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충격을 크게 받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딥시크를 지칭해 AI의 스푸트니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스푸트니크는 아시다시피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입니다. 이후에 양국 간 우주 개발 경쟁이 심화됐고요. 그에 버금가는 미중 간 AI 기술 패권 전쟁이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심화할까요? 아무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because we have the greatest scientists in the world. Even Chinese leadership told me that.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기부 때부터 중국의 AIT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를 사지 못하게 규제한 걸 시작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을 계속 규제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독립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실상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납품을 위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만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 생태계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동안 AI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딥시크가 촉발한 저비용 AI 모델이 확대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만든 가상화폐가 국내에도 들어왔는데 너무 빠릅니다. 지나치게 빠른 심사를 거쳐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냥 인기에 편승한 가치도 목표도 없는 코인인데 말입니다.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인 업계 스스로가 투기 이미지를 부추기고 투자자 보호보다 수수료에 더 관심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피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코인이 가상화폐 시황판에 나타났습니다. 총기 피습 당시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를 내걸며 만든 밈코인입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가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일 전 SNS에 소개하자 해외에서 1달러도 안 되던 코인이 75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나 보다. 그래서 돈 좀 버는 다음에 좀 할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취임 직후 50% 폭락하는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발행 일주일도 안 된 이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겁니다. 투자 위험이 큰데도 제대로 상장 심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생태계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해외에서 오를 때까지 오르는 것을 갖다 우리는 다시 넘겨서 자기네 어떤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해당 거래소는 심사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융당국도 점검 결과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밝혀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전국 불안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초고가 아파트만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평당 2억 원을 넘는가 하면 전반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도 50억 원, 100억 원이 넘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강변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가 지난달 10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평, 그러니까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억 6,114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북향 고층으로 한강뷰가 나오는 집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 사상 처음으로 평당 2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특히 중대형으로 갈수록 고가임에도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없습니다. 3, 4평은 물건이 좀 쌓이고 있고 큰 평형 30평대, 50평대 이게 거래가 되네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고소득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 채 매수에 나서면서 초고가 아파트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2,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6배 늘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선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가 220억 원에 팔리는 등 200억 원 아파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육, 교통, 문화, 완벽한 커뮤니티 시설 등 최고의 입지 환경을 갖추고 대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기 지역에만 몰리는 양극화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톱3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노래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서 캐롤들이 들어가고 다시 역주행을 한 겁니다. K-팝 여가수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로제,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카운트다운 예고에서 탑3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5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겁니다.
발매 후 빌보드 8위로 데뷔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연말 캐럴곡들이 빠지면서 이달 다시 역주행하며 뒷심을 발휘 중입니다. K-팝 여가수로는 최고 순위입니다. 기존 K-팝 아티스트 중 빌보드 핫100 톱3에 진입한 사례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지민 정국 그리고 싸이뿐입니다. 핫백 3위 올랐다고 하면 한류 팬덤을 넘어서서 미국의 일반인들한테까지 인기의 저변이 넓어졌다. 경쾌한 리듬감과 함께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도 인기가 식지 않는 요인입니다. APT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로제의 아파트는 미국 라디오 재생 횟수 순위인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K-팝 최초 1위를, 빌보드와 함께 팝 차트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는 산불이나 지진 등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망설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은 반려동물 대피소가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산불을 겪은 미국 LA의 한 대피소. 주민들 옆에 반려견들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보호소에서는 화상을 입은 고양이가 치료를 받고 화재 속에서 구출된 거북이와 염소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We got a be prepared to evacuate at 8 o'clock and about 5 minutes later it was get the hell out. So we just got every animal we could in the car and left. 지난 2005년 허리케인으로 무려 60만 마리의 동물이 피해를 입자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와 동물 전용 대피소가 설치됐습니다. 일본 역시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못하면 대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세계적으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車中泊をしていたりとか、あとは本当にもうそれこそ崩れかけのお家にペットと一緒にまだお家に残っているとか。 반면 한국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거나 친구나 친척에게 알아보라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아예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고 반려동물의 대피 공간 확보가 결국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70%가 앓고 있는 질환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궁에 자라나는 혹, 자궁근종입니다. 초음파로 가임기 여성의 자궁을 들여다보면 10명 중 7명에게 발견이 될 정도로 흔한데 제거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최현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여성의 자궁을 MRI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궁 전체가 동글동글한 혹으로 빈틈없이 가득 차 방광까지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 자궁근종입니다. 여성에게 생기는 양성 종양 중 가장 흔한데 주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초음파 보면서 그때 이제 근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배가 커지면서 점점 이제 그 혹도 같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걱정하면서 병원을 찾은 자궁근종 환자는 2010년 25만 명에서 2023년 63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초경은 빨라지는데 갈수록 출산은 늦어지는 탓입니다. 초경이 빨라지면 근종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산력이 근종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궁근종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는데 간혹 월경 과다나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커지면 방광 같은 주변 장기를 압박해 통증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자궁근종이 4cm 이상이거나 개수가 많으면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시즌이 끝난 겨울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 결과가 달라지겠죠. 올 시즌 우승을 위해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전지 훈련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선수들 이야기
최현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답게 모든 선수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겨울에도 최고 기온이 20도에 달할 정도로 따뜻하고 훈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2연패를 향한 맹훈련 속에 명절을 맞아 한식으로 기분도 내봅니다. 순두부 도영이가 어떻게 112분인가. 호주로 떠난 한화의 류현진은 아예 배트를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친정 한화로 돌아왔지만 가을 야구 문턱을 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수비 훈련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야, 이 펑크 친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개막전이 20일도 남지 않은 프로축구 우승팀 울산 HD도 두바이에서 돌아와 창단 첫 4연패를 위한 막바지 담금질의 한창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저희들이 4번 연속 리그를 우승하는 것과 세계 클럽 월드컵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결과로 기쁨을 들릴 수 있도록. 연휴도 있고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선수들 덕에 개막을 앞둔 팬들의 마음은 벌써 설렙니다. MBN 뉴스 최현규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도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권과 전북 지역에 15cm 이상, 충북과 광주 전남 지역으로는 5에서 10cm,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는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순간 최대 풍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찬바람에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텐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내일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영하 3도, 부산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